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총론 부분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총론 부분에서 성립 시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납세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해야 되느냐 이랬겠죠.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라고요?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언제 성립해요? 취득했을 때 성립하죠. 취득 안 하면 세금 안 내니까. 그죠?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라 했어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된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대로. 재산세는 언제예요? 판세는 과세 기준일이죠. 얘는 과세 기준일. 이때 과세 기준일은 얘는 6월 1일을 말합니다. 6월 1일. 이 얘기죠. 그죠? 근데 얘가 6월 1일이면 얘 말고 또 따라가는 애 있죠? 누구? 종합부동산세. 그죠? 종부세도 똑같이 6월 1일로 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재산세에 보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이것도 누구 따라간다? 재산세 따라갑니다.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나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는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는 애가 내니까 다 따라가는 거죠. 같이 간다. 누구랑? 재산세랑 똑같이 6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여러분 소득세는 우리가 양도세, 종합소득세 다 소득세에 들어가죠. 얘는 근데 법으로 과세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과세기간.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간 해가지고 이 기간이 언제라겠어요? 소득세는 1년이죠.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년 단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뭐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런 이 정해진 과세 기간이 끝나야지 성립이 된다. 종료했을 때 성립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말고 법인세나 또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뭐다? 얘도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죠. 날짜는 다르죠. 물론. 그죠? 하지만 정해진 과세 기간이 있으니까 뭐다? 얘들도 그 정해진 과세 기간이 끝나야지 종료했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부가가치세 같은 두 번 된다고 했잖아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두 개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부 다 정해진 과세 기간이 종료했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죠. 자, 상속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 그럼 항상 뭐예요? 돌아가신 날이에요. 언제? 상속 개시일. 근데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됐는데 만약에 기간,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물어보면 다 똑같다. 언제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면 만약에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상속세 신고. 상속받으면 상속세 신고 언제까지? 금방 얘기했잖아. 상속 언제까지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 금방 얘기하니까 또. 자,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럼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 올라. 참내 얘기를 해도. 자, 나이트클럽을 나이트클럽을 취득하면요. 내가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으면 그걸 취득 후 취득세 보면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 안 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30일 안에. 나이트클럽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하면 될까요?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믿어? 금방 해서 다 상속이면 똑같다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요. 도대체가. 이렇게 신뢰성이 없으니까 공부가 되겠냐고. 서로 못 믿어, 서로. 나도 못 믿고 여러분도 저를 못 믿고.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언제까지라고 기간 물어보면 다 똑같다니까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 그죠?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라고 기준을 물어보면 돌아가신 날. 얘는 지금 성립 시기 언제 성립이 되니라고 물어보죠. 그건 언제야?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그런 거죠. 증여세는 둘 다 무상승계는 똑같지만 차이점이 뭐다? 상속은 돌아가시고 증여는 주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순에 들어와야 될 거다 그랬죠? 왜?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립시기가.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이 된다. 그죠? 이런 특징이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얼마짜리 사오세요 하면 사다 주면 붙이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와
뭐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부가세잖아요. 그죠? 얘네 자체적으로 세금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구 따라간다? 본세. 가산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부가세는 아니지만 비슷한 성격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산세 있죠. 얘는 어차피 국세지방세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다? 그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수시부가 하는 지방세 뭐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재산세 이번 달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만약에 원주시에서 여러분 걸 누락을 시켰어. 가지고 다음 달에 발견했어. 그럼 원주시에서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 불찰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내년에 다시 부과하겠습니까? 이러겠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부과하겠어요. 바로. 그럼 이 수시부과하는 세 조세는 언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시기는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걸 주로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성립되면 확정 시기도 나오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딱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 얘기죠? 얘는 두 개라겠죠. 신고납부 조세와 부가주의 조세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뭐예요? 이건 뭐라겠어요? 네가 알아서 신고라. 그런 거니까 얘는 언제 성립 확정된다? 내가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 나더러 신고하라 했으니까 신고하면 끝. 이거는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죠? 재산세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잖아, 금액. 그죠? 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원주시에서 여러분 재산세 결정을 했겠죠. 그러면 그 내가 내는 그 재산세는 그 금액이 확정된 거죠? 누가 확정한 거예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 거죠. 얘는 그러니까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면 되고 얘는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신고납부냐 부가주의 조세 이것만 알면 확정시는 간단한 거죠. 하나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받으시면 상속세 신고 6개월이나 해야 되고요. 그죠?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언제 확정될까요? 확정시기. 확정시기. 둘 중에 하나죠. 여기냐 이거냐. 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이래 됩니다. 얘를 신고를 하거든요. 안 하면 가산세까지 내요. 그런데 쟤는 신고했을 때 확정된 조세가 아닙니다. 왜냐? 신고는 하지만 확정은 국세청에서 뭐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왜냐면 제가 무상승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증여세 신고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기업체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걸 신고한 그대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신고 받아서 조사해서 그 신고 내용이 없는 게 발견되면 포탈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요새는 뭐 29페이지 39번 문제 보시면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렇죠?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재산세겠죠. 뭐 재산세. 그죠? 디귿의 재산세는 들어가야죠. 옳은 것으로니까. 그죠? 그럼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1번, 2번, 3번 답 아니고 답은 4번하고 5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자, 기억. 소득세.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럴듯하죠?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하죠. 소득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 그럼 기억이 틀렸죠? 그럼 답은 4번이네. 일단 기억은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얘는 두 개만 알고도 풀 수 있죠. 디귿 재산세 하나만 알고도 답이 확률이 5대5로 가는 거예요. 자, 니은 농특세는 언제예요? 과세 기간 종료한 때가 아니라 그죠? 리을하고 똑같아요. 리을. 지방교육세하고 똑같잖아요. 과세 표준의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은 맞고 리을도 맞고 그리고 미음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게 처음에 제가 뭐 이것은 이제 그 동영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이렇게 놓고 수시부가하는 때 이렇게 했어요. 수시부가하는 때 그랬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발생하는 때.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되겠죠? 자, 확정시기는 또 짝수번째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32페이지.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3번. 그렇죠? 거기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 성립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요. 자, 잘 보세요. 성립 확정시기에 설명 옳은 것. 1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맞나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틀렸죠? 과세 기준일은 성립 시기고 확정은 언제 돼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2번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막 어디서 많이 봤다 막 찍어대지 말고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고 지금 얘는 성립 시기는 언제야? 성립 시기.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지금 막 정신없어. 막 성립이 확정. 막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막 뒤에 성립은 언제예요? 취득했을 때 성립하죠. 확정은 언제 되고? 신고했을 때고. 얘는 지금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언제 성립한다고 해야 돼요?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래야죠. 3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니까. 4번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표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정답 4번이잖아요. 재산세 과세권 확정.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돼. 신고할 때. 등기 등록할 때는 성립 시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있어요. 그거는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신고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보기는 본지무인데 뒤에 성립 확정 그러니까 엉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도 안다고 생각하고 틀리는 거야. 알긴 알죠. 그죠? 등록세 언제? 등기 등록할 때.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근데 걔가 뭐요? 성립 확정? 성립 시기. 그 확정 시기는 다르잖아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죠. 내가 볼 때는 사실 3번처럼 내면 이거 엄청 헤맵니다. 하면서 막 앞에 것도 과세기를 본 건데 종부세는 과세기를 맞는데 근데 뒤는 뭐라고 돼 있어? 확정된다고. 가만있어 봐. 확정? 아니거든요. 성립시기거든요. 이게 돌아버린 거야. 아예 처음 보는 애 같으면 제껴버리는데 본 얘기란 말이에요. 등기 등록할 때 그다음 뭐 과세 기준일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때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 그걸 가지고 막 풀면 안 되고. 그렇죠? 43번 정답이 4번이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있죠. 그죠? 소멸 사유. 자, 이번 달에 이제 여러분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거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돈 내면 되죠. 내면 돼요. 그리고 이따 있죠? 쌤쌤에서 전문용어 퉁치는 거 있다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충당한다 그랬죠. 이 충당. 이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가를 취소해. 부가 취소. 자, 이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법에 나오잖아요.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무효가 된다. 그죠?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요? 100점 맞는 거지, 민법?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맨날 특강하고 하는데 100점 못 맞아? 듣기만 해도 8점 맞겠네. 그렇게 징그럽게 들어대면.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도 들으니까 이제 막 아무 생각 없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도. 선생님만 죽으라, 박 선생님만 죽으라 하는 거야. 하고 혼자 앉아가 여기서 앉아서 그냥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게 성이 보이는 거다. 앉아있는 거지. 그치? 언제 끝나겠지? 언제쯤. 7시 전에는 끝나겠지. 야간 수업이 있으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뭐 이게. 제가 지금 저기 수업하는 그 수강생 한 명이 저한테 상담으로 오셨어요. 상담이 아니라 물어보러 온 거죠. 뭐라고 하냐면 하소연하는 거. 뭐라고 했겠어? 세법 어려워 미치겠다고 막 그래요. 뭐 그러시냐고. 그래서 얘기를 잘 해줬어. 그리고 지난주에 특강했거든요. 일요일에 특강하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얘가 민법을 모의고사인데 100점 맞았대. 악몽이들. 민법을 100점 맞았대. 모의고사를. 근데 민법 100점 맞았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세법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상담으로 온 사람.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세법을 모른다 그랬어. 민법을 모두로 100점 맞아. 그잖아요. 이걸 100점 맞으려고 얼마나 공부를 해서 이거 공부하느라고 세법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그리고 와가지고 세법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내가 그래서 막 뭐라 했어. 장난하냐고 지금. 민법 100점 맞으니까 세법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얘는 한 70점 맞고 나머지 이거 공부했으면 얘는 15개 맞았을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 100점 맞았냐? 얘는 3개 맞고 4개 맞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뭐 민법 무슨 100점을 맞아. 말 되는 소리 해야지. 실수라도 하는 건데 진짜 모의고사 100점 맞았대요. 거기는 이제 모의고사 점수 내면 방문각 적인데 그건 딱 모의고사 점수 딱 7점에가 나오는 거라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100점 맞았대. 쓰러집니다. 세법 5개 맞았다나 또 4개를 맞았다나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특정 파트를 너무 잘할 필요가 없어. 왜? 민법 100점 맞으면 좋긴 한데 1, 2차에서 개론 합해서 60점, 7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시간 몰빵하는 거죠. 2차는 언제 할 거예요? 맨날 민계 공부만 할 거예요? 그럼 민법 개론 공부한다 해서 합격한다 2차 자격증 안 줘요.
그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1차만 죽으라고 해. 하면 좋아요. 근데 2차 안 하면 1차 붙으면 자격증 안 줘요. 2차가 붙어야 자격증을 줘. 그럼 여러분은 그거야. 1차만 죽으라고 해서 요번에 1차 따고 내년에 2차 하겠다 그 뜻이잖아. 아니잖아요. 1, 2차 다 합격하려면 7, 8, 9시면 2차 해줘야 됩니다. 언제 할 거야? 이거 맨날 민법개론 부쩍 건져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민법개론 지금 한 5점 나오면 얘는 얘만 하면 안 돼요. 얘는 제끼고 이제 얘도 평생 그냥 일반적인 공부만 하고 나머지 2차 과목 해줘야지 합격을 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불안하니까 1차만 한다고. 그럼 1차만 해야지. 불안하면 2차 하지 말고. 그러면 떨어진다니까 2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 아직도 중개사법이 예? 아직도 뭐 6점 밑에 나오고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중개사법 내가 말했죠. 무조건 한 80점 맞아야 된다고. 그래 2차는 쉽게 붙는다니까. 그죠? 안 된다니까. 특강을 딱 하잖아요. 그럼 고시법하고 세법 특강을 딱 하면 어느 과목이 특강 많이 들 것 같아요? 공시법이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얘가 24개 나온다고 해서 많이 듣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세법은 16개 나오니까 덜 들어. 근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착각하는 거야. 이게 40문제잖아 합해서. 제가 말했죠. 자 그럼 얘가 등기 12문제, 지적 12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세법 16문제 합해서 40문제예요. 따로가 아니라.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잘 하냐면 지적하고 세법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등기법은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이하게. 근데 대부분은 지적하고 등기 비교하면 얘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를 여러분은 이렇게 합니다. 얘가 24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합격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사람이 다른 과목도 저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고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힘들게 하는 거지. 누가 봐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얘는 거의 나오는 거 맨날 나온다고 지적본 보니까 얘는 거의 12개 다 맞더라고 보니까 11개, 12개 맞아야. 세법에서 10개 이상 맞으면 여기서 22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2개만 맞아도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세법에 5개 맞아버리면요. 합해 24개 못 맞습니다. 어렵다니까. 뭐 이상하게 하는 거죠. 공부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저 같으면 공부를 100%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법 선생이 아니라 나도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누가 봐도 이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전 안 짜면 맨날 공부하는 점수 안 나온 사람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려운 걸 해가지고 점수 달라고 왜 그래요? 어려운 걸 몰라고 점수를 달라고 그래요. 쉬운 걸 해가지고 점수를 달라고 해야지 어려운 걸 점수 달라니까 공부 잘못하는 거지. 그 어려운 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거 맞추나 쉬운 거 맞추나 점수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막 어려운 것만 추가라고 해서 막 점수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 점수가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세법과 공시를 예를 들면 등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제가 볼 땐 지적하고 세법 쪽이 맞추는 게 거기 24개 맞는데 제일 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또 하면 거기서 몇 개 맞아줄 거 아니에요. 다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서너 개만 맞아주면 24개 훅딱 넘어갑니다. 그럼 별거 아닌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공법은 막 37개씩 맞아. 이거 37개씩 못 들어 맞아요. 뭐 이렇게 맞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 그러니 다른 공부 못하는 그러니까 공시법 언제 하냐고. 중개사법 이거 37개 맞고 중개사법 24개만 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물론 맞으면 좋죠. 근데 공법이 어렵잖아요. 37개 맞으려면 머리 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막상 시험 보러 가면 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실수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 바에는 차라리 중개사법으로 하는 게 낫지. 적당히 맞으면 돼. 적당히. 민계공부. 민법계는 1차는 합격해야 되니까 하고 2차는 중개사법 잘 못하면 평균 조심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 안 나오는 걸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알아. 본인도 알아. 딱 보면 알아. 답이 나와 있어. 그래서 맨날 40점 이렇게 맞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40은 다 있어. 원인이. 그죠? 방법이 잘못됐어요. 잘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4번은 뭐냐면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돼 있죠? 제척기간의 만료. 이 제척기간이 뭐라겠어요? 세금을 우리가 신고 등을 안 했을 때 과세권자가 직접 우리한테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니까 법으로 정해줬죠. 자, 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 부과를 못 했다는 얘기니까 그걸로 뭐가 돼버린다? 소멸돼 버린다. 근데 이 제척기간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개정사항이고요. 얘가 전례가 몇 년 전에 나온 전례도 있고 그죠? 개정도 됐고 하니까 이 기간 많지도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걔는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걔는 제끼고 그죠? 일단 그 두 개를 뺀 나머지는 국세지방세가 똑같아요. 기간이. 자, 일단 사기 등 이렇게 났다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 신고를 안 했다.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세금 포탁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럼 몇 년? 10년. 이게 뭔 뜻이에요? 10년 안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운계약서 썼어. 양도세 다운계약서. 그죠? 지금은 안 걸렸어. 근데 그게 앞으로 몇 년 안에는? 10년 안에는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무신고. 신고 그냥 안 했다. 그러면 7년. 7년. 그죠? 기타 5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나 아니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얘는 10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 내야 되죠. 근데 상속받고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몇 년? 10년. 근데 그냥 일반 매매로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 안 하면 7년.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때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몇 년? 10년. 사기 등은 전부 다 몇 년? 10년. 그냥 일반 무신고 7년.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기타는 몇 년? 5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별거 아니죠. 사기 등 10년. 상속, 증여, 명의신탁 그러면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기타 몇 년? 5년. 이렇게 해서 제척 기간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얘는 그러니까 징수와 관련된 거죠. 부과했으면 징수, 걷어가라는 얘기지. 이것도 5년 안에 안 걷어가면 뭐한다? 소멸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소멸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소멸사유 아닌 거 돌아가셔서 세금을 내고 된다 했죠? 어떻게 된다? 상속이 된다. 그죠? 그래서 뭐다? 사망은 뭐다?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부과를 철회한다. 철회. 취소가 아니라고? 철회. 철회는 소멸.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왜? 맨날 취소는 법률 행위가 뭐가 된대? 무효가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멸사유지. 그리고 결손처분.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거기 45번 문제는 지방세 기본판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세출 안 했대. 신고 안 돼. 무신고잖아. 그럼 몇 년이에요? 7년. 7년 쓰면 돼요. 답 쉽죠? 답 쉽습니다. 자, 오른쪽 33페이지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걔는 뭐냐면 당해세라는 건데 당해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가 돼서 낙찰되었을 때 배당 순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배당 순서는 우리 중개실무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배우죠. 근데 세법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안 물어보고 조세와 관련된 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배당했을 때 일반 채권이 있고 조세 채권이 있을 때 둘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배당하느냐? 뭐가 우선이다? 세금이 먼저죠. 세금이 먼저. 그런데 이 일반 채권이 이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보다 먼저 뭐가 돼 있다? 설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 먼저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를 먼저 배당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시험은 뭘 물어본다? 나보다 조세 채권보다 먼저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네보다 우선해서 배당하는 조세, 그걸 우리가 당해세라고 한다 했죠.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 나보다 후순위예요. 내가 저당권 설정 먼저 했어. 근데 뒤에 후순위인데 배당할 때 얘가 먼저 나보다 배당하는 조세가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당해세. 맨날 얘는 이거 물어봐요. 이게 19회 때 나오고 22회 때 출제가 됐었거든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똑같은 거 물어보겠죠. 당해세 해당되는 걸 골라라, 안 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뭐가 있어?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자, 종부세가 당해세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가겠어? 재산세도 들어가죠. 얘들이 당해세예요. 그러니까 신고납부조세 있죠. 취등록세나 양도세는 당해세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 같은 게 보시면 고지에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재산세 얼마, 여기에 지방교육세 얼마 나가고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토탈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얘만 배당하겠어요? 요거 빼고? 재산세만? 그러진 않겠죠. 이 전체 다 같이 배당을 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재산세가 당해세 들어가면 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당해세 들어가고 병기고지세무인 것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뭐에 들어간다? 당해세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당해세입니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47번 문제도 다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보세요.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 자,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전세권이 우선 배당하겠죠? 자, 그래서 등기된 재산이 매각이 됐대요. 그러면 그 전세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왜요? 먼저 뭐가 돼 있으니까? 설정이 돼 있으니까.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이걸 뭐라고 한다? 당해세. 얘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 즉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목을 골라라.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죠.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긴 거 아닌 거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당해세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나왔었어요. 그럼 양도세는 당해세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취득록세하고 양도세 해당사가 없다. 이거 아니는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총론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36페이지 이제 뭐가 나요? 취득세. 여기 취득세. 아, 이제 7, 8, 90이 이제 체력이 막 딸리죠. 이제 슬슬. 그죠? 저희도 선생님들도 체력이 막 딸릴 때입니다. 지금. 왜냐면 막 특강이 막 거의 5월달부터 시작하면 거의 특강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지금 몇 주째 계속 일요일날 계속 수업이 특강이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후 특강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또 막 2시간, 3시간씩 하니까 장난 아닙니다. 극히 피곤하죠. 저도 우리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근데 특강은 또 듣는 사람만 듣거든요. 듣는 사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막 거기 또 우리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잖아. 막 6과목 다 안에다 오후 특강 6개 다 해보세요. 죽지. 그죠? 그 안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또 뭐 누적 모의고사 특강 6과목 다 하거든요. 오후에.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오후에 수업 듣고 오후에 또 5시나 6시까지 수업 듣고 그러니까 죽죠. 일요일날 또 특강하고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놔두면 안 돼. 방목을 하면 안 돼. 막 잡아가지고 막 돌려야 돼. 막 계속 돌려야 딱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엉뚱한 새나가 막 붙잡아놓고 꽉 잡아놓고 계속 막 잡아돌려야, 그리고 나 시험 보러 갈 때 훅 풀어놔야 합격하지. 방목에 넣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놔두면 안 된다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진짜로 특강을 엄청 하거든요. 딴 데는 막 저는 수도권은. 근데 그런 학원들은 합격률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막 학원에 붙잡고 막 이렇게 돌리니까 돈 내고 들으니까 앉아서 듣긴 듣거든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하도 들어서 하는 거, 하도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한 걸 또 하고 수업 시간 하지, 오후에 특강할 때 또 하지, 또 문제 또 풀지.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따라가면 합격하게 돼 있어. 왜?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본 얘기야. 웬만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막 잡아 돌려야 된다니까. 방목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여러분 전부 다 방목이 된 상태에서 지금 다들 얼굴이 좋잖아, 방목이 해가지고. 그죠? 피부가 좋아, 다들. 그죠? 저쪽 가면 막 다 얼굴이 초췌해요. 막 이러고 있어. 왜? 맨날 막 눈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그냥, 얼굴 봐봐, 거기 있다, 거울 봐봐, 쉬는 시간에. 이게 공부하는 사람 얼굴인가? 그죠? 뭐, 보양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 같지. 자,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항상. 올해도 세 문제 나온다 치면 되고. 그죠?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차관하여 취득세의 부과는 응능과세이다. 거기 응능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완전 특이해 보이잖아요. 응능, 응익 이게 있거든요. 이거 근데 시험에서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있으니까 그냥 설명하래요. 응능, 응익. 왠지 있어 보이죠? 뭔가 특이해 보이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능력에 따라 그런 얘기죠. 자, 만약에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있다. 그러니까 뭐라?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걸 사게 되면 네가 일반 부동산도 아니고 별장을 살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더 많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능력도 더 많으니까 너는 뭐해라? 세금을 더 내라. 그래서 뭐가 돼?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에요. 능력에 따라. 이건 뭐냐면 수익력에 차관해서 응익그래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미래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응익그래요. 이건 근데 시험에 이걸 응능을 응익해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안 떨어. 이게 덜 떨어진 문제는 절대 안 내요. 이게 나올 일이 없어. 근데 이게 가끔 지문에 어떤 여기저기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이 지문이. 그러면 막 되게 막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와서 막 선생님 이게 뭐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겁나게 중요할 것 같았으면 수업 시간에 연락에 얘기했겠죠. 근데 안 하잖아. 생전. 안 중요해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얻게 됨을 전제로 과세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증가가 없으면 세금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주 취득 같은 경우도 뭐예요? 취득으로 간주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가액이 증가됐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3번 취득세는 법률상 형식인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여 당의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과세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실질주의라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관계를 우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형식적으로 네 앞으로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등록하지 않았어도 실질적 권리를 가지면 너한테 과세를 하겠다. 이 뜻이고요. 4번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유통세로 불린다. 유통세, 물건이 유통되는 과정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유통세, 행위세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맞았다 그러면 되고. 자, 문제 5번이 자, 취득세는 우리가 특광도세 그러죠. 특광도세 그럽니다. 물론 대표에서 뭐라 그래요? 도세 그러기도 하고. 자, 근데 얘는 세금은 어디서 낸다? 어디다 낸다? 시군구에 낸다 했죠. 뭐 했다? 징수를 뭐 해놨다? 위임했다. 그래서 실제 이 건물을 사면 원래는 강원도에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실제는 어디다 내요? 원주시에다 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시군구 중에 어딜까요?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지사. 그죠?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세금을 여기다 낸다고 해서 원주시에다 낸다고 해서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징수만 하는 거고 권한은 얘한테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많이 틀려요. 막상 틀어보면 시장군수가 과세권자가 그래 시군에다 내니까 걔가 과세권자지 이러시면 안 돼. 과세권자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 원래 특강도세니까이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시군구. 왜? 원래 시군구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죠. 취득세는 지방청에서 시장군수가 과세권자이다. 땡. 그랬죠? 과세권자 그러면 안 돼요. 징수한다 그러면 맞지만 과세권자다 그러면 안 된다. 5번이 답이다. 자, 3번에 오른쪽 취득세 특징을 열거한 거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거는 뭐 개수 실 거 없고요. 그냥 쭉 특징만 읽어보니까 개수 세워서 맞추려고 그렇게 못 써요. 그죠? 자, 보통세고. 우린 다 보통세를 배우죠. 목적세는 안 배워요. 그죠? 다 보통세고. 유통세, 유통과장 아까 했죠? 그리고 시군세. 아니죠. 시간수 아니죠. 특광도세, 즉 도세. 그죠? 도세 해도 되고 특광도세. 종가세. 맞죠? 종가세잖아. 가액으로 표시된다. 종량세는 아니죠. 이 종량세 들어가는 건 등록세. 그죠? 표준세율. 그죠? 지방세는 다 뭘로 돼 있다? 표준세율로 돼 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에서. 중가산세 있죠. 중가산세 규정은 취득세에만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했을 때 산출세계 100분의 80. 그죠? 신고납부. 당연히 신고납부고요. 초과누진세율 해당상 없죠. 다 얘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비례 누진 그러니까 나는 비례라고 누진 그랬는데 어디 가니까 누진 안 그러고 초과 누진 그러고 비례는 전부 다 차등 비례세율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는 다 초과 누진세를 배우고 비례는 전부 다 뭘 배워? 차등 비례세율을 배우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비례 누진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진은 아니죠. 면세점 당연히 있죠. 얼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수익징수 면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막 자신감부터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액이고 얘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건 재산세, 차등 비례세율이죠. 해당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이 그렇다 보시면 되고 뭐 답을 맞춘다 그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쭉 가서 39페이지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 세법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자, 이거 나왔다. 그럼 얘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머릿속에 딱 넣고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식구끼리는 무조건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정이 아니라 추정. 그죠? 추정. 추정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증하면 뭘로?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 얘기죠. 그럼 입증하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7번 문제 지문은 뭐예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했대. 자, 배우자는 원래 증여인데 얘는 뭐라고요? 공매로 취득했대. 그럼 뭐요? 이게 입증되는 거죠? 그럼 얘는 유상으로 보는 거죠.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대. 아들이 재산이 파산해가지고 망해서 널러가 처분하는 걸 아버지가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요? 파산 선고 처분된 걸 취득하는 것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고.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대잖아. 증명했다. 그죠? 유상승계. 4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자, 얘는 조심할 게 교환한 거죠. 근데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무슨 얘기예요?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고 부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뭐요? 각자 본인 거라는 게 입증돼 있는 거죠. 그걸 뭐 한다? 교환한다. 서로 주고받는다. 그럼 대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4번까지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5번은 이제 뭐냐면 5번은 이거죠. 부담부 증여. 이거 뭐 이제 지겹죠. 이제 부담부 증여 또 나왔어. 부담부 증여. 그죠? 볼 때마다 쟤 또 나왔네. 지겨워 죽겠네. 그런데 문제는 틀려. 그럼 안 됩니다. 하도 봐서 지겹긴 한데 문제는 틀려. 그럼 안 되고. 자, 부담부 증여 양도세 나오죠. 자, 이게 뭐다? 갑이 을한테 뭘 해준다? 증여를 해주는데 그냥 안 해주고 조건부로 증여해준다. 껄쩍 증여라는 조건을 거는 거죠. 그 조건이 뭐라겠어요? 여기에 은행비 3억, 이게 10억짜리인데 여기에 은행비 3억 설정돼 있다. 저당권. 이거를 뭐 해라? 네가 내 대신 뭐 해라? 부담해라. 그러면 이걸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10억짜리를 너한테 주겠다. 이게 뭐다? 부담부 증여라겠죠? 자, 그러면 원래 이 3억의 채무는 누구의 채무라고요? 갑을 중에 누구? 갑의 채무죠. 근데 갑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10억짜리를 주면서 누구한테? 네가 이걸 떠안으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돈 받은 건 없지만 얘를 갖다 쟤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이 채무를 변제한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 뭘로 본다? 이거는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네가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뭐 한 걸로 보겠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채무 이외의 부분 7억. 이건 뭘로 본다? 이건 이제 공짜로 서 증여로 보겠다. 그럼 얘는 뭘 내고? 증여세. 얘는 양도세. 이게 양도세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증여세 7억에 대한 증여세는 갑을 중에 누가 낸다? 우리라고 했죠. 사람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주면 7억짜리를 공짜로 줬는데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받은 사람이 내야지. 네가 세금도 내줘. 그런 도덕능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증여세는 누가 낸다고? 그래야지. 갑 그러면 그러니까 남들이 증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 심보가 안 좋잖아. 그죠? 항상 뭐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누군가 나한테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기꺼이 내가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누가 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원주역 앞에 서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오더니 내 첫사랑하고 닮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하나 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첫사랑이 꼭 이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첫사랑이 이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본인한테 맞는 게 첫사랑인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이쁘고 다 잘생겼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얼굴이 안 이쁘고 남자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첫사랑이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있거든. 그죠? 봐봐, 여러분들 첫사랑 다 있죠? 없구만. 지금 남편하고 부인이 첫사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죠? 우리 와이프가 첫사랑이라니까 몇 번 얘기했어. 그죠? 양도세는 누가 내? 그러면 양도세는 갑이 내니까 갑이 내. 자, 이게 이제 양도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득세. 그죠? 얘가 만약에 10억을 다 증여했다 그러면 10억 증여로 봐서 무상승계 증여로 세금을 내면 되고 10억을 전체를 양도했다 그러면 유상승계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주는 사람이 일부는 팔고 일부는 그냥 줬다잖아요. 그럼 얘는 외울 것도 없어요. 왜? 그대로 가면 돼. 자, 주는 사람이 3억은 뭐 했대? 양도한 걸,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대. 그럼 취득한 사람은 돈 주고 상계될 테고요. 7억은 공짜로 줬다잖아. 그러면 취득한 사람은 공짜로 취득한 거죠. 그리고 이거죠. 부담부 증여 시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겁니다. 이거를 외우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논리대로 그대로 가면 이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주는 사람이 그대로 가는 거죠. 공짜로 주면 공짜로 취득한 거, 돈 받고 팔았으니까 돈 주고 산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5번 지문이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유상이죠. 그런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가 보다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재작년에 시험대 정답 기출문제 나온 거고요. 작년에도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보증의 부분은 양도세에 맞물려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자, 자본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교환으로 농지 취득했대. 농지를 교환했대. 당연히죠? 유상승계 취득. 자, 골프 회원권을 매매로 취득했대. 미안해요. 왜요죠? 골프 회원권 매매로 샀으면 당연히 취득되고. 부동산 현물 출자 받은 법인. 법인 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건 취득으로 유상승계 취득이잖아요. 그죠? 왜? 법인이 현물 출자 받고 상대방 지분 주는 거니까, 그죠? 유상승계 취득이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했대. 네, 그죠? 취득세는 뭐라 했어요?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그런 거죠. 5번.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병리를 쓰는 가액의 증가가 없는 경우. 그쵸. 간주 취득이잖아요. 그죠? 얘는 뭐가 돼요?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취득세 문제를 푸시려면 간주 취득은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왜? 이 간주 취득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얘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간주 취득 우리 뭐 있어요? 토지에 뭘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토지 지목 변경. 그죠? 그리고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건축물을 뭐하거나 개수하거나. 그 다음에 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 종류를 변경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딱 해서 취득으로 간주하는 건 아니고, 얘는 셋 다 뭐가 된다? 가액이 증가. 이렇게 가액 증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증가되면, 요 증가된 만큼을, 이만큼을 뭐 한다고요?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즉, 의제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과세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만큼 세금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간주취득은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 그래요? 이로 인하여 뭐 한다? 증가한 가액 그러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 더 있죠. 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죠? 과점 주주의 뭐다? 주식 취득도 뭐에 들어간다?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을 알아야 뒤에 가면 여기 이게 간주취득 여기서 뭐 중과산세 할 때도 나오고요. 특례세율 할 때도 나오고요. 그죠? 얘는 또 뭐 부가세, 지방교육세 부과하지 않는다. 거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죠? 간주시도. 자, 어쨌든 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7번 문제 가시면 납세 의무자 이게 나와요. 17번에. 그죠? 납세 의무자 부분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따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수업 듣고 문제 풀고 나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고 혼자 공부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건 없어요. 왜? 이 연장 몇 년씩 나오고 그럴 정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 1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신탁재산 아시죠? 갑이 을에게 재산을 뭐 했대? 신탁했대. 무슨 법에 따라서? 신탁법에 따라.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한다? 수탁자 그런다 했잖아요. 위탁자, 수탁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 있죠, 얘. 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을. 비과세라고 했죠, 비과세. 우리 기억나시죠? 탁탁탁 비과 위탁자, 수탁자 그 비과세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비과세 되죠? 신탁재산은 그죠? 왜? 얘가 주인이지만 얘가 관리 목적으로 그냥 소유권만 넘긴 거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권 취득이니까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명의신탁은 좀 다르죠? 자, 명의신탁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얘가 얘 건데 얘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금 내야 되는데 내야 됩니다. 명의신탁은. 왜? 명의신탁은 몰래 하는 거잖아. 법을 위반해서. 이거는요. 신탁법에 따라 그냥 신탁기관에 대놓고 맡기는 거예요. 이건 비과세가 돼. 명의신탁은 이거 제가 샀는데 제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제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당연히 세금 내야죠. 비과세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요. 위탁자인데 얘가 병한테 이렇게 간 거죠. 위탁 지위가 얘한테 이전됐어. 뭘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재산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명의가 돼 있죠. 근데 위탁자가 바뀌었어. 이렇게 병으로. 그러면 병은 뭐 한 걸로 본다? 요 신탁 재산을 얘가 취득한 게 되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재산은 을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누구예요? 갑거였단 말이죠. 관리만 하는 거니까. 그럼 위탁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새로운 위탁자가 뭐한다? 요 신탁 재산을 뭐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당연한 얘기죠. 1번 그 얘기예요. 보세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얘가 명의를 옮기긴 했는데 이것도 또 위장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입증되면 인정 안 하겠다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일단은 넘어가면 뭐다? 얘가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2번 외국인 수요 시설 대여 물건을 국내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하면 누구? 시설 대여업자가 내는 거죠. 이용자가 왜 내겠습니까? 세금을. 이용자가 미적 세금을 내요. 그죠? 대여업자가 내야죠. 그죠? 2번 틀렸네요. 3번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공부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그죠?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 관계없이. 4번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한 선박은 승계 취득 시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죠?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했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나오면 꼭 뭘 기억해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K7 한 대를 만약에 어디서 기아 자동차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기아 자동차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을 한 거죠. 하지만 얘한테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런다 했어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기아 자동차에서 차 팔 때 차값에다가 세금을 포함해서 팔아. 그게 누구한테 전가된다? 소비자. 그래서 과세 안 한다 했죠. 이 말은 얘는 원시 취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럼 언제 과세한다는 거요? 승계 취득 시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5번 건축물의 취득 중 증축 또는 개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증축이 개수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가격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연중 증축, 개수로 했어요. 그럼 가격이 증가되면 세금 내야 되죠? 근데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내야죠. 소유자가 당연히. 내가 소유자인데 을한테 야 네가 내가 돈 줄 테니까 증축 좀 해. 그때 을이 증축을 했어. 그때 뭐래? 세금을 을 네가 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내야 된다? 소유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4페이지 19번 있죠? 여기부터.